야, 청소 똑바로 하라고.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며느라, 엄마가 청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 마음엔 안 드나 보구나. 어디서 말대꾸야.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해. 아니, 며느라,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내가 미쳤다고 할 일이 없어서 당신 같은 늙은이를 그냥 모셨겠냐고. 며느리에게 반말까지 들어가며 개무시를 당한 박선희 씨였습니다. 꽁꽁 숨겨놨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며느리를 가만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참고 살았던 박선희 씨가 막 되먹은 며느리에게 정말 기막히고 통쾌한 참교육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기막힌 방법으로 며느리를 참교육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는 사연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왔고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리던 작년 여름, 결국 남편은 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자신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얼마 전 남편이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더군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던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현이한테 재산을 물려줘선 안 돼. 꼭 명심해야 돼. 유언처럼 들리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내 손을 꼭 잡았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현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절대 재산을 물려줘서도 안 되고 금전적인 도움을 줘서도 안 돼. 모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해.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선뜻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창밖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둑한 하늘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들게 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중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진현 씨, 어머니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하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이름이 나오길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지금 아드님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 진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김진현 씨와 회사 돈 1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평소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원이라뇨. 우리 아들이 횡령을 했다니요. 우리 진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자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김진현 씨를 감옥에 보내야 정신 차리실 겁니까? 김진현 씨 감옥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감옥이라고요? 우리 진현이가 감옥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자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드님 대신 감옥에라도 가시려고요? 그러시지 말고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뭐든지 하시겠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아드님이 사고 친 금액만큼 저희 쪽으로 보내세요. 1억 2천만 원 바로 보내시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2천이요? 하지만 조금 전에는 1억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자는 생각 안 하세요?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진현 씨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하셔야죠.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하세요? 그냥 신고해 버릴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내겠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김진현 씨가 또 사고 안 치도록 잘 관리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요. 그래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1억 2천을 어디에 쓴 거야? 사실 그게 어디에 썼냐고 묻잖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 큰 돈을 어디에 쓴 거야?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쓸 데가 있어서 썼어.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을 하자 남편은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쓸 데가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 당신이 1억 2천이나 되는 돈을 쓸 일이 뭐가 있어? 급한 일이 있었어. 당신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현이 때문이지?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쯤 되면 거짓말을 해도 들킬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전화를 받았던 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협박, 그리고 아들을 위해 결국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던 일까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술을 꾹 다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의외로 별말을 하지 않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진현! 남편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네. 왜 부르세요? 라고 대답한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번개처럼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저는 깜짝 놀란 채로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남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회사 돈을 훔쳐!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조용히 못해!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구나! 너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남편은 다시 한 번 손을 들었고 저는 간신히 남편을 붙잡아 뜯어 말렸습니다. 제발, 사람 잡겠어. 그만해.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몇 분을 더 씩씩거리다가 가까스로 화를 억누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볼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자식을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묻는 아들을 보며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아들에게 관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고, 저는 그 틈에서 애써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제가 남편과 다투게 됐습니다. 바로 진현이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죠. 여보, 우리 진현이가 곧 결혼을 하잖아. 남편은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더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뜸을 들이면서 말을 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다른 집처럼 아들한테 집 하나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자 남편은 단호하게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왜 안 돼? 다른 집들도 다 자식들한테 집 해주잖아. 우리도 진현이를 조금 도와주면 진현이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진현이가 어떤 애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진현이는 항상 우리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어. 한 번도 고맙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단칸방에서 시작했잖아. 처음엔 힘들게 시작했어도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금씩 넓은 집으로 이사 다니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진현이도 원룸에서 시작해서 둘이 노력해서 자기들 힘으로 집을 마련하면 되는 거야. 부모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지. 저는 조용히 남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은 다들 부모 도움받아서 시작하는데 우리 진현이만 혼자 힘으로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결혼할 때 부모가 아파트 사주는 집이 몇 집이나 된다고 그래. 진현이 정도면 고생 안 하고 정말 편하게 자란 거야.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이야기 꺼내지 마.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아들 진현이에게 전 재산을 넘길까봐 걱정이 됐던 거겠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은 충분히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했고 집안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벽지 하나하나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고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저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진현이한테 시집 와줬다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들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특히 남편 없는 허전한 집안에서 외롭게 지내는 저를 더욱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찬도 조금 만들어 왔어요. 며느리는 항상 다정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다. 너희 신혼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며느리는 간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혼자 두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눈에 눈물마저 글썽거리며 말을 하는 모습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너희 집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금세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아들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거든요. 무엇보다 며느리는 제게 어떤 집안일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냥 손님처럼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스스로 아들과 며느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할 일도 없었으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며느리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복덩이다. 이렇게 좋은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 낙엽이 살랑거렸고, 주변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가볍게 조깅을 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길을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박씨 아주머니.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도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박씨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잘해주지 않아요? 순간 며느리 이야기가 나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는 저에게 늘 잘해줬어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서운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정말 이만한 며느리가 없어요. 저는 정말 복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어이없는 말에 저는 순간 기분이 몹시 불쾌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머니,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며느리를 믿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쪽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깐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랑 경치 좋은 카페에 갔는데요. 거기서 그쪽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진현이랑 같이 커피 마시러 갔나 보죠.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이 진현이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절대 진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요,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며느리가 그 남자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주머니 아들 진현이를 욕하면서 그렇게 모자란 놈이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설마. 잘못 들으신 거겠죠.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잘하는 것도 다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 그렇대요. 지금 같이 사는 것도 짜증 나는데 돈 때문에 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박씨 아주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날 들은 얘기가 더 있어요. 또 뭔데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이미 진작에 남편도 내 말 다 듣게 만들어놨고 제일 걸림돌이던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머님만 어떻게 하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집 재산이 곧 다 우리 거야. 곧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야. 어디 산속의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그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질투 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당장 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박씨 아주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박씨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남편도 내 말 다 듣게 만들어놨고, 제일 걸림돌이던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머님만 어떻게 하면 돼. 이 집 재산이 곧 다 내 거야. 어디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도, 며느리가 살갑게 말을 걸 때도, 같이 장을 보러 나갈 때도 항상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며느리를 의심만 하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떠먹으며 일부러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 며느리는 늘 그렇듯이 싹싹한 얼굴로 내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줘서 주식을 좀 샀었거든. 요즘 다들 주식 투자한다길래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다 멈칫했습니다. 주식을 사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내가 사기 전까지만 해도 쭉쭉 오르던 게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리고 말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주식은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방금 전까지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전 재산이요?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래서 얼마를 잃으신 건데요? 정확히 좀 말해보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 팔았던 돈까지 모두 다 잃었어. 며느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정신이세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시면 어떡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는 황당해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내 돈이잖아.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 아니, 안타까워서 그러죠. 며느리는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진짜 다 날리신 거 맞아요? 저랑 장난치시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돈을 몇 주 만에 다 잃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그런 장난을 치겠어?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디 확인이라도 해봐요. 진짠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요. 며느리의 눈빛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일부러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 어서 확인해봐라. 며느리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제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헉 하고 삼키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식 거래 내역까지 보여줬습니다. 주식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면 절대 손도 안 댔을 텐데 친구 말만 믿고 속아 넘어가 버렸어. 그러나 그 돈이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잠시 돈을 옮겨 놓았고, 며느리에게 보여준 것은 실제 주식 투자 화면이 아니라 연습용 모의 투자 화면이었습니다. 실제 돈이 아니라 가상의 투자금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며느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숟가락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뭔가를 던지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분노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문을 열자 며느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화가 폭발한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큰 돈을 잃고도 멀쩡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산이 많았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쉽게 몇 주 만에 다 날리셨다고요? 진짜 제 정신이세요? 제 정신이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재산을 자신이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빨래 제대로 안 해! 빨래 제대로 하라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상전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며느라.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면 어떡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쩌라고? 공짜로 우리 집에 빌부터 먹을 생각이야?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돈을 주고 너희 집에 머물렀던 건 아니잖니? 그때랑 지금이 같아?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땐 그래도 나중에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참았던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물려줄 재산도 다 날려먹었잖아. 그런데 나보고 공짜로 봉사를 하라는 거야? 당신 같은 늙은이를 그냥 모시고 살라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못 들었어? 늙은이라고, 늙은이. 당신 같은 늙은이를 왜 내가 공짜로 먹여 살려야 하냐고. 그러니까 이 집에 계속 살려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늙은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했던 건 모두 연기였다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걸 지금 알았어? 내가 미쳤다고 할 일이 없어서 당신 같은 늙은이를 모신 줄 알아?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너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니? 내가 좋다고 했던 것도, 엄마처럼 생각한다고 했던 것도. 그걸 진심이라고 믿었던 거야? 며느리는 태연하게 머리를 넘겼습니다. 내가 얼굴도 못 나고 멍청한 당신 아들이랑 미쳤다고 결혼했겠냐고. 미쳤다고. 다 받아먹을 재산이 있었으니까 당신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지.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진작에 너의 본 모습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인지 눈치 못 챈.
멍청한 당신 머리나 탓해. 그리고 네가 재산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당장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 본색을 드러내고 나니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종처럼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밥까지 안 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라, 저기 혹시 밥 좀 줄 수 있겠니?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힘이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밥을 달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인 줄 알아? 아무거나 좋아.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사 먹을 수도 없잖니. 제발 아무거나 좀 주렴. 저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더니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자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먹다 남긴 밥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싱크대에서 냄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건더기는 하나도 없이 국물만 남은 김치찌개였습니다. 배고프면 이거라도 감사하게 받아 먹어. 이걸 지금 밥이라고 주는 거니? 아니면 굶던가 네 알아서 해. 며느리는 아주 당당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어차피 내일이면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야. 이제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몇 년 동안 재산만 물려받을 생각에 억지로 참으며 살았는데 내 인생만 낭비했어. 내 인생만 낭비했다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끝을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가 정말 너의 추한 밑바닥 본성을 다 보여주는구나.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너를 떠보기 위해 시험을 해본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말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앞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확인까지 시켜줬잖아. 저는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 반응을 보기 위해 내가 꾸몄던 거였어. 잠시 다른 계좌로 돈만 옮겨놨을 뿐이고 내가 본 주식 거래 내역? 그건 모의 투자용 계좌였어. 진짜 내가 투자한 게 아니었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주 전쯤 어느 카페에서 내가 내 애인이랑 나누던 대화 내 지인이 모두 엿듣고 있었단다.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지?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재산을 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고 우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재산을 뺏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면서 어딜 가든지 입조심을 했어야지. 그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애인은 무슨 애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말 저는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가 그렇게 발뺌할 줄 알고 그 카페에 가서 CCTV 영상을 받아놨어. 곧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 자료로 써야 하지 않겠어? 자는 다시 한번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어. 재산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라는 말들과 나한테 했던 말들까지 전부 말이야. 우리 아들 이혼 소송할 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뚫어져라 보더니
그 순간 갑자기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져 버리더군요. 막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 액정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상하게 덤덤했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추악한 본 모습을 다 알고 있었으니 이 정도 행동은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 노인네가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 며느리가 주먹을 꽉 쥐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뛰쳐왔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제게 달려오더니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그러자 며느리는 이성을 잃은 듯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라고 너 같은 멍청한 놈이랑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며느리의 눈빛에는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고 며느리의 행패는 결국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폭행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모두 끝이야.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발악을 하더군요. 이 정신 나간 노인네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나 며느리의 난동은 경찰관들에 의해 쉽게 제압이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치며 끝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나라고요. 경찰 아저씨 이건 다 오해예요. 저 노인네 말에 속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저희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던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냈으니 마땅히 후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 쓰라림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가족이라 믿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따뜻하게 건넸던 말들, 함께 나눈 웃음들, 그리고 며느리를 보며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과 착각이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을 붙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무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우라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였고 가정을 함께 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아들의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현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고 평범한 가정 속에서 웃으며 살아가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상처를 안고 혼자가 되어야 했고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결혼 전에 며느리의 실체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후 우리 아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보다도 더 심하게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오히려 공부도 잘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학창 시절 내내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내 학교에 가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며느리가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믿었고 사랑했고 모든 걸 다 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아들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향해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도 아들은 차마 멈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며느리가 떠나버릴까봐, 며느리가가 등을 돌려버릴까봐 아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모두 연출된 사기극이었던 거죠. 사실 아들은 회사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도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며느리가 고용한 사기꾼이었고 며느리와 사기꾼이 돈을 나눠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들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당신도 꼭 입 다물고 있어야 해. 만약 입을 열면 우리 관계도 끝이야. 아들은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앞으론 그런 실수 안 하면 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며느리와의 이혼 이후 한동안 아들은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철저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결혼 생활이 거짓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휴직을 내고 회사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눈빛은 멍했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밥조차 제대로 먹지 않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진연아, 이대로 있어선 안 돼.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자. 몇 번을 말해도 아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 근처를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헬스장에 등록을 했고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나가고 일상을 되찾으려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가운 감정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또다시 며느리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니? 그러자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는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은 저번 일을 통해 확실히 교훈을 얻은 듯 했습니다. 더는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본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들이라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상대방을 무조건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신중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연아, 엄마는 내가 정말 너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길 바래. 아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전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다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제 아들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자를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와 제 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제 마음을 부디 달래주시고 세상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선희 씨의 부탁대로 박선희 씨와 박선희 씨의 아들 진현 씨가 악독한 전 며느리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박선희 씨와 아들 진현 씨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